기원전 360년경 고대 아테네의 한 철학. 학교에서는 노년의 플라톤이 제자들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 편의 대화편 티마이오스와 크리티아스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인류가 결코 잊지 못할 신비로운 대륙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아틀란티스입니다. 플라톤은 당시 70세가 넘은 나이였지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가 자신의 증조부 크리티아스로부터 전해 내려온 것이며 크리티아스는 다시 아테네의 7연인 중 한 명인 솔론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솔론은 기원전 590년경 이집트의 사이스를 방문했을 때 그곳의 신전 제사장들로부터 이 경이로운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기록은 무려 9,000년 전의 사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티마이오스의 기록에 따르면 아틀란티스는 헤라클레스의 기둥, 즉 오늘날 우리가 지브롤터 해협이라 부르는 곳 너머 대서양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플라톤의 묘사는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었습니다. 그 섬의 크기는 리비아와 소아시아를 합친 것보다 더 컸다고 했으니 현대의 추정으로는 대략 오늘날의 스페인이나 터키만 한 면적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지중해 세계의 사람들에게 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규모였습니다. 플라톤은 크리티아스에서 더욱 상세한 묘사를 이어갔습니다. 아틀란티스의 중심부에는 동심원 형태의 환상적인 도시가 건설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중앙에는 포세이돈 신전이 우뚝 솟아 있었고 그 주변으로 물과 땅이 교대로 배치된 세 개의 원형 수로가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바깥쪽 수로의 폭은 무려 3스타디아, 약 550m에 달했으며 깊이는 100피트, 약 30m 이상이었습니다. 이 수로들은 거대한 교량과 터널로 연결되어 있었고 가장 안쪽 섬에는 왕궁과 신전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문명의 기술적 수준이었습니다. 플라톤의 기록에 따르면 아틀란티스인들은 오리할쿰이라는 신비로운 금속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금 다음으로 귀한 것으로 여겨졌으며 불처럼 빛났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 금속으로 신전의 벽을 장식했고 바다에서 끌어올린 온천수를 활용해 공중 목욕탕을 만들었습니다. 겨울에도 따뜻한 물이 나오는 난방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원전 9600년경이라는 시기를 생각하면 이는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고도의 문명이었습니다. 아틀란티스의 군사력 또한 막강했습니다. 플라톤의 기록은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합니다. 이 제국은 1200척의 함선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각 함선에는 30명의 전사가 탑승했습니다. 육군은 전차 1만 대와 기병 1만 2천 명, 보병 12만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현대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는 엄청난 규모의 군사력입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아프리카의 이집트 국경까지 유럽의 티레니아 이탈리아 중부까지 뻗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토록 상세하고 구체적인 기록이 왜 오직 플라톤의 저작에서만 발견되는 것일까요? 기원전 5세기와 4세기의 그리스에는 헤로도토스, 투키디데스 같은 뛰어난 역사가들이 있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역사에서 이집트, 페르시아, 스키타이까지 광범위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기록했지만 아틀란티스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플라톤보다 한 세대 앞서 활동한 투키디데스 역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지중해 세계의 역사를 꼼꼼하게 기록했지만 아틀란티스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플라톤의 직계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조차 스승의 이 이야기를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350년경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저작에서 플라톤의 아틀란티스 이야기를 언급하며 이것이 특정한 철학적 목적을 위해 창작된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이야기를 만든 사람이 그것을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그의 표현은 의미심장합니다.
스승을 깊이 존경했던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견해를 보였다는 것은 당시 아테네의 지식인 사회에서도 아틀란티스를 역사적 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플라톤 이후 그리스 마이너스 로마 시대의 다른 문헌들을 살펴보면 상황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기원전 1세기의 지리학자 스트라보는 그의 방대한 저서 지리학에서 당시 알려진 세계의 거의 모든 지역을 다루었지만 아틀란티스를 실제했던 장소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1세기의 역사가 플루타르코스, 2세기의 지리학자 프톨레마이오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신화와 전설을 좋아했던 로마 시대의 작가들조차 아틀란티스를 언급할 때는 플라톤의 이야기를 인용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아틀란티스가 정말로 존재했던 거대한 해양 제국이었다면 왜 그 흔적이 오직 한 철학자의 저작에서만 발견되는 것일까요? 고대 세계에서 이집트는 가장 오래된 기록 문명 중 하나였습니다. 파라오 시대부터 신왕국 시대까지 수천 년에 걸친 이집트의 상형 문자 기록들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대한 기록 어디에서도 아틀란티스에 대한 언급은 찾을 수 없습니다. 1822년 장 프랑수와 샹폴리옹이 로제타석을 해독한 이후 수많은 이집트 학자들이 고대 이집트의 문헌을 연구해 왔습니다. 피라미드 텍스트, 관 텍스트, 사자의 서, 신전 벽면의 명문, 파피루스 문서들. 이 모든 자료들이 해독되고 번역되었지만 그 어디에서도 대서양의 거대한 섬 제국에 대한 기록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플라톤의 주장대로 솔론이 사이스의 제사장들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집트의 어딘가에는 그 원본 기록이 남아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플라톤이 살았던 기원전 4세기 아테네는 지적으로 가장 활발한 시기였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철학이 꽃피운 시대였고 민주정치가 발전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테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패배로 인한 좌절과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때 그리스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던 아테네는 스파르타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후 정치적, 도덕적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플라톤은 바로 이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의 스승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399년 아테네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플라톤의 사상과 저작 활동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아틀란티스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플라톤은 국가에서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을 철학적으로 탐구했습니다. 티마이오스와 크리티아스는 이 작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저작들입니다. 아틀란티스는 완벽한 이상 국가 아테네와 대비되는 타락한 권력의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플라톤은 이 대비를 통해 당시 아테네 시민들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고자 했던 것은 아닐까요? 현대의 고전학자들은 대부분 이러한 견해에 동의합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고전학 교수 크리스토퍼 길은 1980년 발표한 논문 플라톤과 아틀란티스 도덕적 우화에서 아틀란티스 이야기가 플라톤의 정치 철학을 표현하기 위한 문학적 장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제임스 롬 교수 역시 1997년 저서 플라톤의 아틀란티스 철학적 해석에서 비슷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틀란티스에 대한 매혹은 23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는 이토록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는 것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더 깊은 욕망과 관련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완벽했던 문명, 고도로 발달한 기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비극. 이는 인류가 오랫동안 품어온 잃어버린 낙원에 대한 동경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플라톤의 기록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어쩌면 정확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힘인지도 모릅니다. 과연 아틀란티스는 존재했을까요?
아니면 순수한 철학자의 창조물에 불과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이제 플라톤이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자 했던 더 깊은 메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플라톤의 북끝에서 태어난 아틀란티스는 단순한 지리적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철학적 실험실이었고 인간 문명의 흥망성쇠를 압축해 놓은 거대한 무대였습니다. 크리티아스의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우리는 플라톤이 의도적으로 두 개의 극명하게 대비되는 세계를 만들어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쪽에는 고귀하고 절제된 아테네가, 다른 한쪽에는 화려하지만 타락한 아틀란티스가 서 있었습니다. 기원전 9600년 아틀란티스가 막 탄생하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플라톤의 기록에 따르면 이 섬은 원래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영역이었습니다. 포세이돈은 이 섬에서 클레이토라는 아름다운 인간 여성을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클레이토는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의 외동딸로 섬 중앙의 작은 언덕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포세이돈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언덕 주변에 물과 땅의 동심원을 만들었고 그녀와의 사이에서 5쌍의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맏아들의 이름이 바로 아틀라스였습니다. 포세이돈은 아틀라스에게 가장 큰 영토와 왕권을 물려주었고 나머지 아들들에게도 각자의 영역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아틀란티스 제국의 시작이었습니다. 신과 인간의 피가 섞인 이 반신반인의 왕들은 처음에는 신성함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플라톤은 이 초기 아틀란티스를 놀라울 정도로 긍정적으로 묘사합니다. 초기 아틀란티스의 왕들은 정의롭고 지혜로웠습니다. 그들은 포세이돈 신전에 새겨진 법을 철저히 따랐습니다. 플라톤의 기록에는 이 법의 내용이 상세하게 나옵니다. 10명의 왕들은 5년마다 또는 6년마다 교대로 모여 회의를 열었습니다. 홀수해와 짝수해를 공평하게 배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모임에서 그들은 먼저 황소를 잡아 포세이돈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왕들은 무기 없이 맨손으로 신전에 풀어놓은 황소를 쫓아 잡아야 했는데 이는 그들의 용맹함과 동시에 신 앞에서의 겸손함을 상징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잡은 황소의 피를 오리할쿰 기둥에 새겨진 법 위에 뿌린 후 왕들은 서약을 했습니다. 그들은 법에 기록된 것 외에는 어떤 것도 판결하지 않겠다고, 서로를 상대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만약 누군가 법을 어기면 함께 그를 응징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 의식이 끝나면 밤이 찾아왔고 제물의 불이 꺼진 후에야 왕들은 푸른 옷을 입고 재판관이 되어 낮 동안의 문제들을 심판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면 그들은 결정 사항을 황금판에 기록하고 옷과 함께 그것을 봉헌물로 바쳤습니다. 이 시기에 아틀란티스는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웠습니다. 섬에는 풍부한 자원이 있었습니다. 땅 속에서는 귀한 금속들이 채굴되었고 특히 오리알쿰이라는 신비로운 붉은 금속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금속은 당시에는 금 다음으로 귀한 것이었지만 플라톤의 시대에는 이미 이름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섬에는 울창한 숲이 있어 목재가 풍부했고 코끼리까지 서식할 정도로 생태계가 다양했습니다. 땅은 비옥하여 곡식과 과일이 풍성했고 향기로운 꽃들이 사시사철 피어났습니다. 하지만 플라톤의 진짜 의도는 이 완벽한 시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찬란함을 무대로 인간 본성의 가장 비극적인 측면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크리티아스의 결정적인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 세대가 지나는 동안 신적인 본성이 인간적인 본성과 자주 섞이면서 인간적 성격이 지배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자신의 행복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절제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환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틀란티스 왕들의 핏줄에서 신성한 부분은 점점 희석되었고 인간적인 약점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엄청난 부와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대신 탐욕의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플라톤의 표현을 빌리자면 진정한 가치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들이 추악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탐욕과 권력으로 가득 찬 그 순간 가장 훌륭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 타락의 과정을 플라톤은 매우 의도적으로 설정했습니다. 그가 살던 기원전 4세기 아테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 도덕적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431년부터 404년까지 27년간 지속된 이 전쟁은 아테네와 스파르타, 그리스 세계 전체를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전쟁 초기 아테네의 지도자 페리클레스는 유명한 추도 연설에서 아테네를 그리스의 학교라고 불렀고 아테네의 민주정과 문화적 우월성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아테네는 점점 제국주의적이고 잔혹해졌습니다. 기원전 416년 아테네는 멜로스라는 작은 섬나라를 굴복시키려 했습니다. 투키디데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멜로스 대화편을 기록했는데 여기서 아테네 사절들은 강자는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약자는 견뎌야 하는 것을 견딘다는 냉혹한 현실 정치의 논리를 펼쳤습니다. 멜로스가 항복을 거부하자 아테네는 섬을 포위하고 정복한 후 성인 남자를 모두 처형하고 여자와 아이들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이것이 한때 민주주의의 요람이라 불리던 아테네가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플라톤은 이러한 아테네의 타락을 목격하며 자랐습니다. 그의 스승 소크라테스가 기원전 399년 사형당한 것도 이런 도덕적 혼란의 연장선상에 있었습니다. 플라톤에게 아테네는 한때 완벽에 가까웠던 도시국가였지만 권력과 부에 대한 욕망이 커지면서 본래의 덕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아틀란티스 이야기는 바로 이 아테네의 모습을 거울처럼 비춰주는 우화였던 것입니다. 플라톤은 크리티아스에서 아틀란티스가 세계 정복을 꿈꾸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그들의 야망은 헤라클레스의 기둥 안쪽, 즉 지중해 세계 전체를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아틀란티스의 거대한 함대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들은 리비아에서는 이집트 국경까지, 유럽에서는 티레니아까지 정복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아테네와 그 동맹국들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플라톤은 극적인 반전을 만들어냅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아틀란티스에 맞선 것은 작지만 고귀한 아테네였습니다. 플라톤이 그린 고대 아테네는 그가 꿈꾸는 이상 국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아테네의 전사들은 수적으로 열세했지만 용맹하고 덕성이 높았습니다. 그들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 싸웠고 정복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플라톤의 기록에 따르면 아테네는 그리스 동맹국들을 이끌고 아틀란티스의 침공을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동맹국들이 하나둘 굴복하거나 배신할 때도 아테네는 홀로 끝까지 저항했고 마침내 침략자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들, 특히 제우스는 아틀란티스의 타락과 오만함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플라톤은 크리티아스에서 제우스가 신들을 모아 회의를 소집하는 장면을 묘사하려 했지만 안타깝게도 이 대화편은 바로 그 순간 미완성으로 끝납니다. 제우스는 신들의 신으로서 법에 따라 다스리며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에 고귀한 혈통이 비참한 상태로 전락한 것을 알아차리고 그들에게 벌을 내려 정신을 차리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신들을 그들의 가장 명예로운 거처, 세계의 중심에 서 있어 생성되는 모든 것을 바라보는 곳으로 불러 모았고 그들이 모였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텍스트는 끝납니다. 제우스가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정확히 어떤 벌이 내려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티마이오스의 기록을 통해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격렬한 지진과 홍수가 일어났고 끔찍한 하루와 하룻밤 사이에 당신네 전사들은 모두 땅에 삼켜졌고 아틀란티스 섬도 바다 속으로 가라앉아 사라졌습니다. 단 하루 만에 거대한 문명이 통째로 사라진 것입니다. 플라톤의 표현대로라면 그것은 기원전 9600년경의 일이었습니다.
지진과 홍수라는 자연재해의 형태를 띠었지만 그 본질은 신들의 심판이었습니다. 오만함과 탐욕에 빠진 자들에게 내려진 필연적인 파멸이었습니다. 이 결말이 주는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아무리 강대한 제국이라도, 아무리 발달한 문명이라도 덕성을 잃고 오만해지면 파멸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플라톤이 살던 시대의 아테네인들에게 이는 섬뜩한 경고였을 것입니다. 한때 페르시아 제국을 물리치고 그리스 세계의 구원자로 칭송받던 아테네가 이제는 동맹국들을 억압하고 제국주의적 야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아틀란티스의 운명이 곧 아테네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플라톤은 경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대의 철학자들은 이 점을 명확히 지적합니다. 예일 대학의 정치철학 교수 도널드 케이건은 1991년 저서 페리클레스와 아테네의 탄생에서 플라톤의 아틀란티스 이야기가 제국주의적 아테네에 대한 비판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고전학자 안드레아 나이팅게일 교수도 2001년 논문 플라톤의 신화와 정치적 우화에서 비슷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정치적 비판을 넘어서는 보편적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공과 번영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에 관한 것입니다. 아틀란티스는 처음부터 악한 문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신들의 축복을 받은 풍요롭고 정의로운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풍요로움과 강함이 그들을 타락시켰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지자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었고 강해지자 그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비단 고대 아테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를 통틀어 수많은 문명이 비슷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로마 제국도 공화정 시대의 덕성을 잃고 제국으로 팽창하면서 내부로부터 썩어갔습니다. 중세 베네치아 공화국도 무역으로 쌓은 막대한 부가 결국 사치와 타락으로 이어졌습니다. 플라톤의 경고는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 진리를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틀란티스 이야기가 2300년이 넘도록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잃어버린 도시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공했을 때 겸손할 수 있는가? 힘을 가졌을 때 정의로울 수 있는가? 풍요로울 때 절제할 수 있는가? 아틀란티스는 이 질문들의 아니오라고 답한 문명이었고 그 대가는 완전한 파멸이었습니다. 20세기 초 고고학이 현대적 과학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학자들은 아틀란티스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100년이 넘는 연구 끝에 주류 학계가 내린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아틀란티스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플라톤이 창작한 철학적 우화라는 것입니다. 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학자들이 검토한 증거들은 방대하고도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먼저 시간적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플라톤은 아틀란티스가 기원전 9600년경에 존재했다가 멸망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는 플라톤이 살던 시대로부터 무려 90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현대 고고학이 밝혀낸 기원전 9600년경의 인류 문명 수준은 플라톤이 묘사한 아틀란티스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기원전 9600년은 신석기 시대의 시작점이었습니다. 1981년부터 본격화된 터키 괴베클리 테페 유적의 발굴은 이 시기 인류의 능력을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였습니다. 독일 고고학 연구소의 클라우스 슈미트 박사가 이끈 발굴팀은 기원전 9500년경에 건설된 것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석조 구조물을 발견했습니다. 높이 5m가 넘는 T자형 기둥들이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기둥에는 정교한 동물 부조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인류가 조직적인 노동과 예술적 표현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기원전 9600년경의 인류는 아직 도시를 건설하지 못했습니다. 농경은 막 시작되는 단계였고 가축을 기르는 목축도 초보적인 수준이었습니다.
금속 재련 기술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청동기 시대는 무려 5,000년 이상 미래의 일이었습니다. 문자는 더욱 나중의 발명품이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수메르 문자도 기원전 3,400년경에야 등장했으니 아틀란티스가 존재했다는 시기와는 6,000년 이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고고학 교수 베리 컬리프는 2015년 저서 선사시대 유럽 이론과 실제에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기원전 9,600년경에 인류가 해양 제국을 건설하고 복잡한 정치 체제를 운영하며 대규모 군대를 조직했다는 것은 고고학적으로 전혀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당시 인류의 기술 수준으로는 플라톤이 묘사한 규모의 도시 하나도 건설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콜린 렌프류 교수도 1987년 출판한 고고학과 언어 인도유럽어의 기원에서 비슷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렌프류는 신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시대까지 유럽과 지중해 문명의 발전 과정을 추적했는데 그 어디에서도 아틀란티스와 같은 고도 문명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리적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플라톤은 아틀란티스가 헤라클레스의 기둥, 즉 지브롤터 해협 너머 대서양에 있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 크기는 리비아와 소아시아를 합친 것보다 컸다고 했으니 현대의 추산으로는 최소 100만 제곱킬로미터 이상의 거대한 섬이었을 것입니다. 이는 대략 이집트나 스페인 정도의 면적입니다. 문제는 대서양에 그런 섬이 존재했던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20세기 중반 이후 해양 탐사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대서양 해저의 지형은 상세하게 지도화되었습니다. 1947년 미국 컬럼비아 대학의 모리스 유잉 박사가 이끈 탐사팀은 대서양 중앙 해령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수십 년간의 연구를 통해 대서양 해저의 구조가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1968년 국제 심해시추 계획 DSDP이 시작되었고 1975년까지 대서양 곳곳에서 해저 암석 시료가 채취되었습니다. 이 연구를 총괄한 미국 스크립스 해양연구소의 윌리엄 난킬은 1977년 발표한 논문 대서양 해저의 지질학적 역사에서 결정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서양 해저는 판구조론에 따라 중앙 해령에서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습니다. 지난 1만 년 동안 대서양에서 대륙 규모의 육지가 침강했다는 지질학적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판구조론의 관점에서 볼 때 아틀란티스의 존재는 더욱 불가능해집니다. 대서양은 유라시아 판과 북아메리카 판, 아프리카 판과 남아메리카 판이 서로 멀어지면서 형성된 해양입니다. 중앙 해령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해저가 생성되고 있으며 이 과정은 최소 2억 년 전부터 지속되어 왔습니다. 대서양 한가운데 거대한 대륙이 존재했다가 갑자기 가라앉는 것은 판구조론의 기본 원리와 완전히 배치됩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지구과학 교수 제이슨 모건은 1968년 논문 판구조론의 상승 지구 표면의 움직임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각판들은 멘틀 대류에 의해 매우 느린 속도로 움직입니다. 대륙 규모의 육지가 단 하루 만에 침강한다는 것은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지구 전체가 붕괴해야 할 것입니다. 고고학적 증거의 부재도 결정적입니다. 만약 아틀란티스가 실제로 존재했던 제국이었다면 그 문명의 흔적이 어딘가에는 남아있어야 합니다. 플라톤의 기록에 따르면 아틀란티스는 리비아에서 이집트 국경까지 유럽에서는 티레니아까지 정복했습니다. 이는 북아프리카 전역과 이탈리아 중부를 포함하는 광대한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들에서 아틀란티스 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흔적, 그들의 문화적 영향, 무역품, 건축 양식 등이 발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1세기가 넘는 지중해 고고학 연구에서 그런 증거는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 고고학의 권위자였던 플린더스 패트리 경은 188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 40년 넘게 이집트 전역을 발굴했지만 아틀란티스와 연결될 만한 유물은 찾지 못했습니다.
20세기 중반 그리스 고고학자 스피리돈 마리나토스가 크레타와 산토리니에서 미노아 문명을 발굴했을 때도, 그리고 1967년 영국 고고학자 제임스 멜라트가 터키 차탈회위크에서 신석기 도시를 발견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헌학적 분석도 아틀란티스의 허구성을 뒷받침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플라톤의 저작 외에는 고대 세계 어디에서도 아틀란티스에 대한 독립적인 기록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역사가 지리학자, 철학자들은 수많은 저작을 남겼고, 그들은 전설과 신화, 먼 나라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역사에서 스키타이인들의 풍습, 페르시아의 역사, 이집트의 신비까지 광범위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입증되지 않은 소문과 전설까지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며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런 헤로도토스가 아틀란티스 같은 극적인 이야기를 빠뜨렸을 리 없습니다. 만약 그 이야기가 정말로 이집트 제사장들 사이에 전해지는 것이었다면 말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고전학 교수 그레고리 나지는 2002년 저서 플라톤의 수사학에서 이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플라톤 이전의 그리스 문헌 어디에도 아틀란티스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호메로스의 서사시, 헤시오도스의 신화, 서정시인들의 작품, 역사가들의 기록. 이 모든 곳에서 아틀란티스는 완전히 침묵합니다. 이것은 아틀란티스가 플라톤의 창작물임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플라톤 자신의 다른 저작들과 비교해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플라톤은 국가에서 이상 국가의 모습을 철학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란 무엇인가, 통치자는 어떤 자질을 가져야 하는가,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등을 추상적으로 탐구했습니다. 그런데 티마이오스와 크리티아스에서는 같은 주제를 다르게 접근합니다. 추상적 논해 대신 구체적인 이야기, 즉 신화적 서사를 통해 자신의 철학을 전달하려 했던 것입니다. 런던 대학의 철학 교수 크리스토퍼 로는 1979년 논문 플라톤의 신화 사용에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플라톤은 자신의 철학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신화를 창작했습니다. 국가의 동굴의 비유, 파이드로스의 전차 비유, 향연의 안드로기노스 신화가 그 예입니다. 아틀란티스 이야기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역사 기록이 아니라 철학적 교훈을 담은 창작 신화입니다. 플라톤이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솔론이 이집트 제사장들로부터 들었고, 그것이 크리티아스에게 전해졌고, 다시 자신에게 왔다는 복잡한 전승 경로를 설정합니다. 이는 고대 서사 문학에서 흔히 사용되는 기법으로 이야기에 권위와 신비감을 부여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호메로스도 일리아스에서 뮤즈 여신들에게 이야기의 출처를 돌렸고, 헤시오도스도 신통기에서 같은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예일 대학의 문학 교수 토마스 로젠마이어는 1992년 저서 플라톤의 문학 기법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플라톤은 숙련된 작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철학적 대화편을 극적이고 생동감 있게 만들기 위해 다양한 문학적 기법을 동원했습니다. 아틀란티스 이야기의 복잡한 전승 구조는 독자들에게 진정성을 느끼게 하려는 의도적인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려는 것이 아니라 문학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플라톤의 의도를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아테네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원전 360년경 플라톤이 크리티아스를 쓸 무렵 아테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 패배의 후유증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정과 과두정 사이를 오가며 불안정했고, 도덕적으로는 소피스트들의 상대주의적 윤리관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플라톤은 스승이 아테네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기원전 399년의 충격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아테네는 한때 완벽했지만 타락한 도시였고,
그 타락을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정치 철학의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국가에서 그는 이상적인 통치 체제를 철학적으로 논증했지만 일반 시민들에게는 너무 추상적이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다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구체적이고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틀란티스는 처음에는 이상적이었지만 타락하여 멸망한 문명의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고대 아테네는 작지만 덕성 있고 용감하여 거대한 적을 물리친 이상 국가의 이야기입니다. 이 대비를 통해 플라톤은 독자들에게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들은 어떤 아테네가 되고 싶습니까? 타락한 아틀란티스입니까? 아니면 고귀한 고대 아테네입니까? 스탠퍼드 대학의 정치철학 교수 조슈아 오버는 2005년 저서 아테네 민주정과 플라톤의 비판에서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아틀란티스 이야기는 역사서가 아니라 정치적 우화입니다. 플라톤은 당시 아테네 시민들에게 제국주의와 물질주의의 위험을 경고하고 정의와 절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창작했습니다. 이것은 문학적 허구이지만 그 안에 담긴 철학적 진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주류 학계의 이러한 결론은 지난 100년간의 과학적 연구에 기반한 것입니다. 고고학적으로, 지질학적으로, 문헌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아틀란티스의 실존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플라톤이 이 이야기를 철학적 목적으로 창작했다는 증거는 압도적입니다. 그렇다면 아틀란티스는 단순한 거짓말에 불과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플라톤의 아틀란티스는 허구이지만 그 안에 담긴 교훈은 진실입니다. 권력은 부패하기 쉽다는 것, 물질적 풍요가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오만함은 파멸을 부른다는 것. 이러한 메시지는 고대 아테네뿐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문명에 적용되는 보편적 진리입니다. 아틀란티스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지만 인류에게 영원한 경고를 남긴 위대한 우화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주류 학계가 내린 최종 결론입니다. 주류 학계가 아틀란티스를 철학적 허구로 결론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자들과 연구자들은 완전히 다른 가능성을 제시해왔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플라톤이 이야기를 과장하고 각색했을 수는 있지만 그 근원에는 실제 역사적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허구인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먼 과거에 일어났던 진짜 재앙의 기억이 수천 년에 걸쳐 전승되면서 신화적 색채를 띠게 되었다는 해석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장 주목받는 가설은 에게 해의 산토리니 섬, 고대 명칭으로는 테라섬과 관련된 것입니다. 1960년대부터 본격화된 고고학 발굴은 이 화산섬에서 놀라운 발견들을 이끌어냈고 아틀란티스 전설의 기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산토리니 섬의 이야기는 1967년 여름 그리스 고고학자 스피리돈 마리나토스가 섬 남쪽의 아크로티리 지역에서 발굴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펼쳐졌습니다. 마리나토스는 이미 1939년 발표한 논문 미노아 문명의 화산 파괴에서 산토리니의 화산 폭발이 크레타 문명에 치명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28년의 세월이 흐른 후 그는 마침내 자신의 이론을 검증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첫 삽을 뜬 지 불과 몇 주 만에 발굴팀은 두꺼운 화산재 아래에서 고대 도시의 유적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폼페이를 연상시키는 광경이었습니다. 화산재가 도시를 완벽하게 보존해 놓았던 것입니다. 2층, 3층 높이의 건물들이 벽화와 함께 거의 온전하게 남아 있었고 도로와 광장, 배수 시설까지 확인되었습니다. 마리나토스는 이곳이 기원전 17세기경 번성했던 미노아 문명의 도시였으며 거대한 화산 폭발로 인해 순식간에 매몰되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아크로티리의 벽화는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봄의 프레스코라 불리는 벽화에는 백합과 제비가 그려져 있어 고도로 발달한 예술 감각을 보여주었습니다.
권투하는 소년들 벽화는 당시 사회의 스포츠 문화를, 함대 프레스코는 여러 척의 배가 항해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담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단순한 취락이 아니라 복잡한 사회 구조와 활발한 해상 무역을 영위하던 문명의 중심지였던 것입니다. 마리나토스는 1974년 발굴 현장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작업은 후학들에 의해 계속되었습니다. 1967년부터 2000년까지 발굴을 이끈 크리스토스 둘라스 교수는 2007년 출판한 아크로티리에게 해 폼페이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아크로티리는 청동기 시대 에게 해 문명이 얼마나 세련되었는지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복층 건물, 실내 화장실, 온수시설, 정교한 배수 시스템. 이 모든 것이 기원전 1600년경에 이미 존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시를 파괴한 화산 폭발은 얼마나 거대한 것이었을까요? 지질학자들의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980년대 코펜하겐 대학의 지질학자 헬리크 톰센이 이끈 연구팀은 산토리니 화산재층을 분석하여 폭발의 규모를 추정했습니다. 그들의 계산에 따르면 이 폭발은 화산 폭발 지수 VEI 6 이상, 어쩌면 7에 달하는 초대형 분출이었습니다. 방출된 화산재의 양은 약 63제곱킬로미터, 무게로는 100조 톤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를 현대의 재난과 비교하면 그 규모가 실감납니다. 1883년 인도네시아 크라카타우 화산 폭발은 VEI 6으로 36,000명의 사망자를 냈고 그 소리는 5,000km 밖까지 들렸습니다. 1980년 미국 세인트 헬렌스 화산 폭발은 VEI 5였습니다. 산토리니 폭발은 이보다 훨씬 더 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991년 필리핀 피나투보 화산 폭발이 VEI 6이었는데 이는 20세기 최대 규모의 화산 폭발 중 하나였습니다. 로드아일랜드 대학의 화산학자 하럴두루 시구루드소는 1990년 발표한 논문 미노아 분출에게 해 청동기 시대의 재앙에서 산토리니 폭발의 영향을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폭발은 여러 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화산재와 경석이 폭발적으로 분출되어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분출 기둥의 높이는 36km 이상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성층권까지 도달하는 높이입니다. 다음 단계는 더욱 파괴적이었습니다. 화산 분출구가 무너지면서 화쇄류가 발생했습니다. 섭씨 수백 도의 뜨거운 가스와 화산재가 시속 수백 킬로미터의 속도로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섬에 남아있던 모든 생명체는 순식간에 소멸했을 것입니다. 아크로티리에서 인간이나 동물의 유골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것은 주민들이 전조 증상을 감지하고 사전에 대피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가장 치명적인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화산의 중심부가 붕괴하면서 거대한 칼데라가 형성되었고 바닷물이 급격히 그 공간으로 밀려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쓰나미는 에게해 전역을 강타했습니다. 2008년 캘리포니아 대학 산타크루즈 캠퍼스의 코스타스 시놀라키스 교수가 이끈 연구팀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 쓰나미의 규모를 재구성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지구물리학 연구 저널에 발표되었습니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산토리니에서 발생한 쓰나미는 높이 3,040m에 달했고 파도가 크레타섬 북부 해안에 도달하는 데는 불과 30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크레타에 도착한 쓰나미는 여전히 1,015m의 높이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2004년 인도양 쓰나미나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에 필적하는 규모였습니다. 이 재앙의 피해자는 바로 미노아 문명이었습니다. 크레타섬을 중심으로 번성하던 이 찬란한 문명은 기원전 2000년경부터 에게 해를 지배해왔습니다. 영국 고고학자 아서 에반스 경이 1900년부터 크노소스 궁전을 발굴하면서 세상에 알려진 미노아 문명은 고도로 세련된 사회였습니다. 크노소스 궁전은 1300개 이상의 방을 가진 거대한 건축물이었고
벽화와 프레스코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미노아인들은 뛰어난 항해자였습니다. 그들의 배는 이집트, 레반트, 소아시아를 오가며 무역을 했고 에게 해의 여러 섬에 식민지를 건설했습니다. 산토리니의 아크로티리도 그러한 전초 기지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문자를 사용했는데 선형문자어라 불리는 이 문자는 아직 완전히 해독되지 않았지만 행정 기록과 종교 의식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979년 케임브리지 대학의 싱클레어 후드 교수는 저서 미노아인 청동기 시대의 크레타에서 미노아 문명의 특징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미노아 문명은 평화를 사랑하고 예술을 중시하는 해양 문명이었습니다. 그들의 궁전에는 방어벽이 없었고 무기보다는 예술품이 더 많이 발견됩니다. 그들은 자연을 숭배했고 특히 황소와 뱀, 비둘기를 신성시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1600년경 이 문명의 재앙이 닥쳤습니다. 산토리니 화산의 대폭발이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는 산토리니 섬에 국한되었지만 간접적 영향은 훨씬 더 광범위했습니다. 쓰나미는 크레타의 북부 해안 도시들을 쓸어버렸습니다. 크노소스에서 북쪽으로 7km 떨어진 항구 도시 암니소스의 발굴에서는 쓰나미 퇴적층이 확인되었습니다. 1980년 그리스 고고학자 코스타스 다바라스가 이끈 발굴팀은 2층에서 파괴된 건물들과 바다에서 밀려온 조개 껍데기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장기적 영향이었습니다. 화산재가 대기 중에 퍼지면서 기후 변화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988년 덴마크 닐스 보어 연구소의 빙하 코어 분석팀은 그린란드 빙하에서 채취한 얼음 시료에서 기원전 1645년경의 화산 분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산토리니 폭발의 정확한 연대를 추정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예일 대학의 고기후학자 하비 와이스는 1991년 논문 청동기 시대 후기의 기후 변화와 문명 붕괴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대규모 화산 폭발은 전 지구적 기온 하강을 일으킵니다. 성층권까지 올라간 화산재는 수년간 머물며 태양빛을 차단합니다. 이는 농업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기근과 사회 불안을 초래합니다. 산토리니 폭발 이후 지중해 동부 지역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노아 문명은 산토리니 폭발 직후 즉시 멸망하지는 않았습니다. 크노소스 궁전은 기원전 1450년경까지 계속 사용되었고 어떤 면에서는 더욱 화려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명의 활력은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해상 무역망은 타격을 받았고 많은 정착지가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1450년경 미케네 그리스인들이 크레타를 정복하면서 미노아 문명은 사실상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브리스톨 대학의 고고학자 얀드리센은 2001년 저서 크레타의 고고학 석기 시대부터 고전기까지에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산토리니 폭발은 미노아 문명에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즉각적인 파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적, 심리적 타격이었습니다. 해양 제국으로서의 자신감을 잃었고 재건에 필요한 자원이 고갈되었습니다. 결국 본토의 미케네인들에게 정복당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플라톤의 아틀란티스 이야기와 연결될 수 있을까요? 1960년대 후반부터 일부 학자들은 흥미로운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그리스 지진학자 앙겔로스 갈라노플로스는 1969년 공저 아틀란티스 배후의 진실에서 대담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미노아 문명의 파괴라는 실제 사건이 수세기에 걸쳐 구전되면서 점점 더 과장되고 신화화되었고 마침내 이집트를 거쳐 솔론에게 전해졌을 때는 아틀란티스 전설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노플로스는 몇 가지 중요한 유사점을 지적했습니다. 첫째, 산토리니와 크레타는 실제로 화산 폭발과 쓰나미로 인해 파괴되었습니다. 둘째, 미노아 문명은 당시로서는 매우 발달한 해양 문명이었습니다.
셋째, 그 멸망은 갑작스럽고 극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플라톤의 아틀란티스 묘사와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물론 차이점도 분명합니다. 플라톤은 아틀란티스가 기원전 9600년경에 존재했다고 했지만 미노아 문명은 기원전 1600년경에 파괴되었습니다. 약 8000년의 차이입니다. 또한 플라톤은 아틀란티스가 헤라클레스의 기둥 너머 대서양에 있었다고 했지만 크레타는 에게해에 있습니다. 규모도 다릅니다. 플라톤의 아틀란티스는 리비아와 소아시아를 합친 것보다 컸지만 크레타 섬은 면적이 8,300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갈라노플로스는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오역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이집트 제사장들이 사용한 숫자 체계가 그리스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10배 또는 100배로 부풀려졌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900년이 9000년이 되고 작은 섬이 거대한 대륙이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위치에 대해서는 이집트인들이 에게해를 바깥 바다라고 불렀을 수 있으며 이것이 대서양으로 오해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주류 학계는 이러한 해석에 회의적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고고학자 J.V. 루스는 1972년 논문 아틀란티스와 미노아, 크레타에서 갈라노플로스의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산토리니 마이너스 미노아 가설은 매력적이지만 결정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플라톤의 묘사와 미노아 문명 사이의 유사성은 일반적이고 피상적입니다. 대부분의 고대 문명이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직접적 연관성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토리니 마이너스 미노아 가설은 아틀란티스 실존설 중에서 가장 과학적 근거가 탄탄한 이론으로 남아 있습니다. 적어도 이것은 순전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 역사적 사건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8년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후원한 국제 학술 심포지엄 아틀란티스 전설 배후의 과학에서 여러 학자들이 이 가설을 재검토했습니다. 심포지엄 결과를 정리한 미국 플로리다 애틀랜틱 대학의 해양 지질학자 찰스 오르토프는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산토리니 화산 폭발과 미노아 문명의 쇠퇴가 플라톤의 아틀란티스 이야기에 어느 정도 영감을 주었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플라톤이 직접적으로 미노아 문명을 염두에 두고 아틀란티스를 묘사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도 여러 역사적 사건과 신화가 혼합되어 아틀란티스라는 문학적 창조물이 탄생했을 것입니다. 결국 산토리니 마이너스 미노아 가설은 아틀란티스의 완전한 해답을 제공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의 중요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고도로 발달한 문명도 자연재해 앞에서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재앙의 기억은 수천 년이 지나도 인류의 집단 기억 속에 남아 전설과 신화의 형태로 계속 전승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아틀란티스 이야기의 진정한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역사적 사실이든 순수한 허구든 그것은 문명의 취약성과 자연의 힘 그리고 인간의 오만함에 대한 영원한 경고로 남아 있습니다. 21세기 들어서도 아틀란티스에 대한 관심은 조금도 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대 과학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형태의 탐사를 가능하게 만들었고 전 세계 곳곳에서 아틀란티스를 발견했다는 주장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탐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단순한 호기심일까요? 아니면 인류가 가진 더 깊은 갈망의 표현일까요? 2004년 6월 독일의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연구자인 라이너 퀴네는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의 도나나 국립공원 지역을 위성 사진으로 분석하다가 놀라운 발견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글 어스와 고해상도 위성 이미지를 통해 확인한 결과 과달키비르 강 하구의 습지대 아래에 직사각형 구조물들과 동심원 형태의 유적이 숨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퀴네는 2009년 발표한 논문 스페인 남부의 아틀란티스 위치에서 이곳이 플라톤이 묘사한 아틀란티스의 실제 위치라고 주장했습니다.
퀴네의 주장에는 나름의 논리가 있었습니다. 첫째, 이 지역은 지브롤터 해협에서 그리 멀지 않아 플라톤이 언급한 헤라클레스의 기둥 근처라는 위치 설명과 부합했습니다. 둘째, 이 지역은 고대에는 바다였다가 점차 퇴적물로 메워져 현재는 습지와 육지가 된 곳이었습니다. 셋째, 위성 사진에서 확인되는 구조물들이 플라톤이 묘사한 동심원 형태의 수로와 유사했습니다. 퀴네의 주장은 국제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2011년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특별 다큐멘터리 아틀란티스 찾기를 제작하여 이 지역을 탐사했습니다. 미국 코네티컷 대학의 리처드 프로인드 교수가 이끈 탐사팀은 지표2과 레이더와 디지털 매핑 기술을 동원하여 도나나 습지 아래의 구조물들을 조사했습니다. 촬영팀은 실제로 땅속 몇 미터 아래에서 인공 구조물로 보이는 이상 징후들을 탐지했습니다. 하지만 흥부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스페인 과학위원회 소속의 고고학자들이 2012년 현장 발굴을 실시한 결과 위성 사진에서 보였던 동심원 구조는 자연적인 지질 형성물이었고 땅 속에서 발견된 구조물들은 로마 시대의 어업시설 유적이었습니다. 세비야 대학의 고고학 교수 후안 비아리아스 마이너스 로블레스는 2013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도나나 지역에서 발견된 유적들은 기원 후 13세기의 로마 시대 것입니다. 청동기 시대나 그 이전의 고대 문명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위성 사진의 패턴은 습지의 자연스러운 퇴적 과정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스페인만이 아닙니다. 지난 100년간 아틀란티스는 전 세계 수십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대서양의 아조레스 제도, 카나리아 제도, 바하마 제도, 지중해의 몰타, 산토리니, 크레타, 심지어 남극 대륙, 인도네시아, 일본 근해까지 아틀란티스의 후보지로 거론되었습니다. 각각의 주장은 나름의 근거를 제시하지만 주류 학계의 검증을 통과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1968년 바하마 제도의 비미니 섬 근처 해저에서 발견된 이른바 비미니 로드는 특히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국의 동물학자이자 아마추어 고고학자였던 제이. 맨슨 발렌타인이 발견한 이 구조물은 해저의 직선으로 놓인 거대한 석회암 블록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발렌타인과 그의 지지자들은 이것이 고대 문명이 건설한 도로나 방파제의 유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978년 존 기포드와 유진 쉰 등 전문 지질학자들이 정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미니 로드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헤비남비 EACHROCK 구조물임이 밝혀졌습니다. 네이처지에 발표된 그들의 논문 비미니 로드 헤비남의 자연적 형성은 이 암석들이 약 230년 전 해안선에서 자연적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으며 그 후 해수면 상승으로 물에 잠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록들이 직선으로 배열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헤비남의 특성상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전리 조인트 패턴 때문이었습니다. 2001년에는 더욱 흥미로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쿠바 근해를 탐사하던 캐나다의 해양 엔지니어링 회사 ADCADVANCD 디저털 커뮤니케이션즈가 수중 소나를 이용해 해저 700m 깊이에서 거대한 구조물들을 탐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회사의 폴리나 젤리츠키 박사는 소나 이미지에서 피라미드 모양의 구조물과 원형 구조물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것을 쿠바의 아틀란티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후속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쿠바 정부와의 협력 문제, 자금 부족 등이 이유였지만 무엇보다 해양 지질학자들이 회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이애미 대학의 해양 지질학자 로버트 디모드는 2002년 내셔널 지오그래픽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심 700m는 약 5만 년 전 이후로 한 번도 해수면 위에 노출된 적이 없는 깊이입니다. 그곳에 인간이 만든 구조물이 있다는 것은 지질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소나 이미지는 해석하기 어렵고 자연 지형을 인공 구조물로 오인하기 쉽습니다. 2011년에는 또 다른 주장이 등장했습니다.
스웨덴의 해양 탐사팀 오션 X가 발트해 해저에서 직경 60m의 원반 모양 물체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나 이미지에서 이 물체는 마치 영화에 나오는 UFO처럼 보였고, 언론은 발트해의 이상한 물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부는 이것이 아틀란티스 문명의 유적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의 지질학자 페터 린드베리는 2012년 이 물체를 직접 잠수하여 조사한 후 그것이 빙하기 동안 형성된 자연적인 암석 구조물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지질학 저널에 발표된 그의 논문은 이 구조물이 약 14만 년 전 빙하의 움직임으로 생긴 화강암 노드오유티시아로피이면 독특한 모양은 빙하 침식과 해저 조류의 영향으로 형성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8년에는 인공지능과 위성 기술이 아틀란티스 탐사에 활용되었습니다. 영국의 건축 역사학자 팀 에이커는 구글 어스를 통해 모로코 해안 근처의 사하라 사막에서 직경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동심원 구조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영국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고 다큐멘터리까지 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로코의 지질학자들은 즉시 이것이 리샤트 구조RICHAT 스트럭처로 알려진 유명한 지질 형성물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명 사하라의 눈이라 불리는 이 구조물은 지름 50km에 달하는 거대한 동심원 형태의 암석 노출부입니다. 2014년 캐나다 퀘벡 대학의 지질학자 기욤 모탈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리샤트 구조는 약 1억 년 전에 형성된 화산돔이 오랜 침식 작용으로 깎이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동심원 패턴은 서로 다른 경도를 가진 암석층들이 차별적으로 침식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습니다. 이처럼 수십 년간 계속된 아틀란티스 탐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현대 과학의 엄격한 기준으로 검증된 아틀란티스 유적은 아직까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계속해서 아틀란티스를 찾으려 하는 것일까요? 런던 대학의 심리학 교수 크리스토퍼 프렌치는 2015년 저서 우리는 왜 믿는가 초자연적 신념의 심리학에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아틀란티스에 대한 매혹은 단순한 역사적 호기심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인류가 가진 근원적인 욕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완벽했던 과거에 대한 향수, 잃어버린 지식에 대한 동경, 현재 문명의 한계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존재했다는 믿음. 이 모든 것이 아틀란티스라는 상징 안에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아틀란티스는 역사학이나 고고학의 대상을 넘어 문화적, 철학적 상징이 되었습니다. 19세기 프랑스의 SF 작가 줄 베르는 1870년 소설 해저, 2만 리에서 주인공들이 해저에서 아틀란티스의 폐허를 발견하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바위 위에 서 있는 거대한 도시의 유적이었습니다. 아크로폴리스와 파르테논 신전에 떠도는 형태들, 항구의 잔해, 부두의 선들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아틀란티스는 대중문화의 중요한 소재가 되었습니다. 1961년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기획안, 2001년 애니메이션 영화 아틀란티스 잃어버린 제국, 2006년 BBC 다큐 드라마 아틀란티스, 2018년 DC 코믹스의 영화 아쿠아맨까지 아틀란티스는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재창조되었습니다. 각각의 작품은 아틀란티스를 다르게 그리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인류보다 우월한 문명, 잃어버린 유토피아의 이미지입니다. 철학적 관점에서 아틀란티스의 의미를 탐구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2007년 파리 소르본 대학의 철학 교수 피에르 비달 마이너스나케는 저서 아틀란티스 간략한 역사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아틀란티스는 각 시대가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는 거울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신대륙 발견과 연결되었고 계몽주의 시대에는 이성적 유토피아의 모델이었으며 낭만주의 시대에는 잃어버린 황금 시대의 상징이었습니다. 20세기에는 기술적 유토피아의 이미지로 21세기에는 생태적 조화의 모델로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가 심각해진 21세기에 아틀란티스는 새로운 의미를 얻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으로 실제로 여러 섬나라들이 침수 위기에 처한 지금 아틀란티스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현실적 경고로 들립니다. 투발루, 몰디브, 키리바시 같은 태평양과 인도양의 섬나라들은 2100년이면 대부분 바닷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2019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5에서 몰디브의 환경부 장관 아미나트 샤우나는 연설에서 아틀란티스를 언급했습니다. 플라톤의 아틀란티스는 신화였지만 우리 몰디브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21세기의 아틀란티스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1200개 섬은 모두 바다에 잠길 것입니다. 그녀의 연설은 전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과학자들도 아틀란티스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2016년 MIT의 환경공학 교수 캐리 이메뉴얼은 네이처 기후변화에 발표한 논문에서 아틀란티스 전설을 기후변화 교육의 도구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아틀란티스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아무리 발달한 문명이라도 자연의 힘 앞에서는 취약하며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멸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기후 위기와 정확히 일치하는 메시지입니다. 학술적으로는 논쟁이 계속되지만 대중적으로 아틀란티스는 여전히 강력한 매력을 발휘합니다. 2020년 구글에서 아틀란티스를 검색한 횟수는 월 평균 500만 건이 넘었습니다. 아틀란티스 관련 서적은 매년 수십 권씩 출판되고 다큐멘터리와 영화는 끊임없이 제작됩니다. 아틀란티스를 주제로 한 컴퓨터 게임, 테마파크, 리조트까지 등장했습니다. 바하마의 파라다이스 아일랜드에는 아틀란티스 파라다이스 아일랜드라는 초대형 리조트가 있습니다. 1998년 개장한 이 리조트는 아틀란티스를 모티브로 한 건축물과 수중 터널, 거대한 수족관을 갖추고 있으며 연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합니다. 두바이의 아틀란티스 더 팜도 비슷한 콘셉트로 2008년 개장하여 중동 최고의 관광 명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케임브리지 대학의 문화인류학 교수 메리 비어드는 2017년 에세이 아틀란티스의 영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아틀란티스는 죽지 않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아무리 그것이 허구라고 증명해도 지질학자들이 아무리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해도 아틀란티스는 계속해서 부활합니다. 왜냐하면 아틀란티스는 역사적 장소가 아니라 인간 상상력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도달하고 싶지만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완벽함, 우리가 가졌지만 잃어버린 조화, 우리가 두려워하는 파멸을 모두 상징합니다. 2023년 하버드 대학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 아틀란티스 2400년의 유산에는 고고학자, 지질학자, 문학자, 철학자, 심리학자들이 모여 아틀란티스의 다층적 의미를 논의했습니다. 심포지엄을 주최한 그렉 크레인 교수는 폐회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틀란티스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확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틀란티스가 2400년 동안 인류에게 무엇을 의미해왔고 앞으로도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결국 아틀란티스는 역사적 진실을 넘어선 문화적 진실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실제하지 않지만 실제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이야기입니다. 인류가 문명을 건설하는 한, 그리고 그 문명의 취약성에 대해 불안해하는 한, 아틀란티스는 계속해서 우리 곁에 있을 것입니다. 바닷속 어딘가에 잠들어 있는 잃어버린 도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살아있는 영원한 질문으로서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명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우리의 오만함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 것인가? 우리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플라톤이 기원전 360년에 던진 이 질문들은 24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인류가 존재하는 한 계속 유효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틀란티스의 진정한 유산입니다. 잃어버린 도시가 아니라 결코 잃어서는 안 될 경고의 메시지입니다.